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다들 켜져 있지만 켠 상태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0년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추계 학술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북지회 총무 김형원입니다. 참가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요 코로나19라는 큰 이슈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냥 매몰돼 버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의미로 올해 전북지회 추계 학술 발표 대회는 공지한 대로 실시간 온라인 발표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지회 추계학술 발표대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전북건축가회에서 주최하는 전북건축포럼이 이어집니다. 지금 참여 중이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접속한 새로 계속해서 이어서 전북건축포럼에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참가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전북지회 송석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2020년도 사업에 대한 경과 그리고 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추계 학술 발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띄울까요? 아니면 회장님께서 제가 띄우겠습니다. 띄우시죠. 네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매년 추계학술 발표 대회를 전북건축문화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여러 건축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전북도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북도청에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 그 장소를 직접적으로 빌려 대면으로 학술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1단계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대면으로 학술 대회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보다도 조금 더 조촐한 모임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특히 이제 원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참가가 상대적으로 아마 이런 방식에 의한 것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더 다른 대안들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도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추계학술대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본 학술 발표 전에 올해 상황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 사태가 생겨나서 저희가 사실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거의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모이는 뭐 행사들을 조금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정기 총회 통해서 저희가 신임 회장단 선출했고요.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학과의 학과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으셔서 각 학과에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상반기 하고 하반기 추계 대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고요. 8월 말에는 저희 역대 회장님들 모시고 참여이사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건축의 날 기념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건축 3단체하고 저희 전북지회 부회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건축의 날 기념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뭐 건축의 날 행사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저희가 제작했던 그 동영상을 이렇게 상영하고 했던 것들을 저기 학회 본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제 10월 달에 강원도에서 지회연합회가 있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취소가 됐고요. 11월 달에는 지금 전남에서 지회연합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주로 아마 예술 행사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11월 달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26일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본회 추계학술 발표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아마 정도 하는 행사들은 대략 이런 정도로 그냥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연말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조금 대면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과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교수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총 회장님 말씀이 안 들리시나 본데? 예, 음소거가 되어 회장님 있습니다. 마이크.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음소거가 돼 있네요. 자, 송석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 다음에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0년도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추계학술 발표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심세보 교수님과 군산대학교 신대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심세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발표 주제는 고택과 산업시설 재생이며 발표 시간은 15분 그리고 질의응답 5분으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 교수님 화면이 거꾸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교수님 네. 화면이 거꾸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독특하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돌려서 봐야 되겠네요. 네, 제 얼굴은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지금부터 350년 고택과 산업시설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임용이 됐고요. 주로 미국하고 서울의 그 사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주로 실무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뭐 대형 건물도 있고 굉장히 작은 건물도 있고 다양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인천의 가자동 신진마을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마스터 플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가자동 신진마을이라는 지역은 경인고속도로의 가자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옆에 지도를 보시면 인천의 한가운데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 바닷가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350년 된 고택이 있었고요. 이 고택의 이름은 관해각으로서 바다를 바라보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예전에 이제 새로 길이 만들어져서 신진마을이다 해서 신진마을이라는 이 명칭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건 대동여지도에 있는 표시고 오른쪽은 1960년대 위성 사진인데 여기 해안선이 그 인천은 이렇게 제물포에 반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갯벌로 이루어진 요 반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쪽에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산업화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 신진마을 지역 바로 옆은 염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안염전이라고 일제시부터 있던 염전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낙후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은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해안선이 이렇게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이쪽이 전부 다 간척 사업으로 해안선이 요 끝에까지 만들어졌어요. 약 6km 내력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바닷가에 있다가 바로 옆에 가자 IC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이 전체 지역을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했고요. 국내 최초의 IC가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또 여기는 지방산업단지랑 국가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산업단지로 되었고요.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낙후되었던 지역이 인천의 동인천과 부평이라는 두 도심을 연결하는 그런 중심지의 간단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한 40몇 년 동안 스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남쪽에는 거대한 이제 산업단지가 생겼고요. 서쪽에는 코스모화학이라는 약 3만 평의 티타늄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 경인고속도로가 방음벽을 만들면서 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으로 막혔고요. 그리고 동쪽에 주택가를 만들면서 차폐 녹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고립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45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엄청나게 낙후가 됐죠. 광역적으로 보면 인천의 상권들이 약 4.5km 바깥쪽에 있는 정도로 이 지역은 뭔가 사람들이 회피하는 지역 같은 느낌이 들 지역이었는데 이쪽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역이 이쪽에 생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3만 평 코스모 화학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서 이 벽들이 다 허물어졌고 그러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이 낙후되었지만 학교가 1km 안에 11개나 있고 옆에 대형 병원이 있고 차폐 녹지가 멋진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학교, 공원이 모두 갖춘 그런 의외로 괜찮은 지역이 되었어요. 여기가 인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제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죠. 이 마스터 플랜의 주제는 처음에 들여다본 것이 100m와 200m 가로가 있었던 거를 봤고요. 그래서 이런 가로가 형성된 곳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종에 있는 테라로사가 약 80m의 가로, 아트 플랫폼이 약 120m의 가로, 샹하이의 신천지가 약 150m의 가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상업지가 만들어지고요. 교토에 있는 기원신발시도 약 150m의 가로, 그리고 익선동도 150m, 90m 정도의 이런 가로들이 형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중심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이 큰 가로뿐만 아니라 내부의 가로를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각 프로그램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존치를 하고 신축하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신축과 존치를 고려한 건축물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벽들은 산업시설에 맞게 어떤 하나의 통일된 느낌으로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교차되는 노드에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계단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트릿의 가이드라인, 빌딩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노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정리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현황이었는데 그전에 이제 고택과
아주 낙후된 시설들만 이제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조금씩 건물을 고치면서 가로가 형성되게 만들어서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양쪽 변을 다 개발을 해서 하나의 스트리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업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입니다. 지금 요 한가운데 오래된 350년대 관외각이 있고요. 그 옆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서고가 있고, 오래된 공장들을 리노베이션한 게 있고요. 서핑 보드를 만드는 서브코드가 있고, 그리고 길림성이라는 중국집을 개조한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코스모 40이라는 산업시설을 재생한 것이 있고, 그 밖에 신진말, 빈버라스 등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진말은 오른쪽에 키플랜을 보시면 위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흑돼지 전문 음식점이고요. 지금 명소입니다. 그리고 빈브라스라는 서울 주요 백화점 등에 입점된 커피숍이 우연히 여길 들어왔어요. 이 건물이 독특해서 건물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은 요 다양한 요소들을, 산업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벽이 열리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에 추가를 했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이 운영하는 스트리트 다이닝 식당이 있습니다. 약간 이태원 느낌이 나는 그런 스트리트 다이닝 식당과 그 스케이트보드가 보이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산업시설 한가운데라서 거대한 굴뚝 사이에서 보이는 그런 산업시설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오담 카페라는, 오담 경과라는 곳이 운영하는 현재 한옥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요. 여기는 약 350년대 한옥이라서 이 교지가, 왕이 내린 교지가 약 20여 장이 있는 그런 오래된 한옥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고요. 1950년대에는 농촌 계몽운동의 어떤 한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 고택에 있던 다양한 물품들을 정리한 수장고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택 주변에는 약 창고가 5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 수장고에 넣었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서핑을 할 데가 없지만 서프보드를 가장 많이 만드는 샵이 있습니다. 여기 이 동네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패션 성지로도 유명한데 여기서 이제 그 서핑 보드와 그리고 여러 서핑 물품들을 만들어서 양양으로 가서 타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전면에 있던 이런 낙후된 요 공장들을 개조를 해서 다양한 샵들이 들어오는 건물로 개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들이 하나둘 형성이 되고 노드와 가로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본 아까 100m의 가로입니다. 이 오래된 공장에는 워터텅크 베이스먼트라는 가구 회사, 쿤스트호이테라는 염색 샵, 그리고 하슬까라는 모자 샵, 그리고 뚝같다는 그 소품 샵 등이 이미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전면에 있는 이 오래된 길림성 그 중국집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전시와 공연 등을 진행을 하다가 현재 리노베이션을 진행을 해서 1층에는 카페 썸모아라는 브런치 카페, 2층에는 든바다 포차라는 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스모 40이라는 거대한 산업시설인데 약 전체적으로 한 1000평이 되는 규모고요. 이 내부에는 전시, 공연, F&B 등의 복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를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까 봤던 이 거리 바로 옆에 요 3만 평 정도 되는 티타늄 공장인데요. 이게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전부 다 멸실이 되고 요 건물 하나만 우연히 발견이 돼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존치를 시켰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바로 철거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안에 있던 시설들이 다 나갔죠. 여기는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이었기 때문에 안에 이제 다양한 그 설비들이 이렇게 있는 도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건물을 통과시켜서 존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죠.
기존 건물이 있고 신축 건물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축 건물을 안을 관통을 해서 신축 건물은 건축법에 맞추고 기존 건물은 기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비디오를 하나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발견됐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신축된 건물을 존치를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이 안에 관통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스케치업 모형으로 보면 이 건물이 있고요. 기존 이 오래된 산업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물이 존치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이 기존 건물과 건물은 이 슬라이딩 되도록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고 시설들도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를 관통하는 모습으로 건물이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는 이게 원래의 모습이죠. 이 기존에 있던 산업시설들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 시설을 관통을 시키는, 그래서 이 기존의 기둥은 그대로 있고 이 신축 건물은 그 사이를 슬라이딩 하도록 기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기존 건물들은 이 원래의 느낌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이때는 그 신경섭 작가라는 건축 작가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카페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기존의 이런 철골들 사이에 조명들을 넣어서 좀 더 따뜻한 느낌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F&B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음식들 또 맥주 같은 것들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안에 이렇게 조경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바깥을 나가면 기존의 산업시설이 그대로 보여서 독특한 느낌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서 이제 조명들이 비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고치면서 이 F&B와 함께 다양한 촬영 장소 또는 어떤 전시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시간에 공간을 더하면 이야기가 되고요. 그 공간에 삶을 더하면 장소가 되죠.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되고 장소가 모이면 도시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산업시설과 350년 된 고택이 같이 오랜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바랬고요. 이들을 모아서 이야기처럼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구성하려고 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에 예, 임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계속된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됐나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이 지역 유지들이 있어서요. 이 지주들이 조금씩 고치고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허그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그 자금은 그 연리 1.5% 정도면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상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활용하고 그리고 기존 지주들의 그 자금이 일부 나와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완공은 언제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완공 정도는요? 이게 이제 이 완공이라는 개념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고치고 네. 하나씩 채워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생기면 좀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4,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모두가 또 동의를 해야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도시 개발처럼, 어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그 연계 사업들도 계속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의 이제 예.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작은 사업들을 계속 옆에 동네라든지 이런 데 계속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옆에서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한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런 전문가 그러면 이 영역 자체에 대한 어떤 별도의 조직 같은 게 있는가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예, 요 지주들하고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1년에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는데 거의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다시피 하는데 실제로 그 땅에 해당되는 사람과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지주들과는 가끔 보는 그런 정도로 약간 느슨한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이제 그러면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래서 전주대학교 심세보 교수님 발표 있으셨습니다. 심세보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산대학교 심대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추결식 동시 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로드 밸런싱 개념 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발표 시간 15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신대욱이라고 합니다. 올해 임용이 됐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결식 동시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로드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열 성능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리고 사무 자동화 기기들도 보급이 증가돼서 오히려 겨울철에 냉방을 요구하는 건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면적이 증대됨에 따라서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또한 크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S시청사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결과 남양에는 31도 이상의 온도가 나타나는 반면에 북향에는 17도 내외. 그래서 이 두 곳의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호텔, 복합용도 건물 등과 같이 다양한 부하가 발생하는 건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방하고 난방, 이 난방에는 급탕과 제습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동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도 연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4월 말 정도에서 10월 정도까지는 동시 냉난방에 대한 그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고요. 오히려 더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면 이 단순한 프로필보다 더 복잡한 프로필 때문에
동시 냉난방이 가능한 것이 거의 1년 내내 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 냉난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에어컨으로 내부를 시원하게 하는 동시에 그 외부에서 나오는 그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 그것으로 난방을 하거나 혹은 급탕을 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냉방하고 난방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에도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그래가지고 여기 그 냉방 그 수의 온도를 비교적 고온, 그리고 난방 수의 온도를 비교적 저온으로 그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히트 펌프의 효율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열 에너지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 히트 펌프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기가 되겠고요. 냉매를 이용해서 냉방하고 난방, 즉 응축기 쪽의 난방, 그리고 증발기 쪽의 냉방,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냉난방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 에어투에어 히트 펌프 혹은 핫워터 탱크 내부에 어떤 히터를 이제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보조 열원들을 부가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어 로직 또한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하고 제어 방법에 더해서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부하를 줄이거나 또는 이 COP, 즉 효율, 그 시스템의 효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하 줄이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하 줄이기 위해서는 유밸류, 즉 단열 성능을 높여가지고 이 열관료율, 유밸류를 낮추거나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 성능을 높이고 있죠. 그거 외에 그 설정 온도, 그러니까 요거는 내외부 온도 차이인데요. 내외부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능한 난방 온도는 좀 낮게, 그리고 냉방 온도는 좀 높게 설정을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쾌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겨울에 춥고 그리고 여름에 덥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있을 건데요. 단순히 효율을 높인다 그러고 난방만 하고 냉방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기 자체의 효율만 높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내에서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단일 기기를 이용해서 냉방, 난방을 동시에 만드는 이 시스템 자체로 동시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응축기하고 증발기, 이 두 개의 온도가 차이가 최소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또 COP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 자체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드렸던 복사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해서 난방을 할 때 저온수, 그리고 냉방을 할 때 고온수를 활용한다면은 그 응축기하고 증발기 간의 온도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이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트펌프, 중앙에서 이제 총 조정을 하고 있는 수열원 히트펌프, 그리고 보조열원, 이거는 각 실에서 에어투에어, 즉 공기열원 히트펌프라든지 혹은 그 난방수 탱크 내에 그 설치된 그런 히터, 그런 것들 중에서 효율이 높은 기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또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단 로드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고요. 그 개념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다이어그램들입니다. 이게 쾌적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와 에너지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쾌적 다이어그램은 설정 실내 온도 그리고 쾌적 범위를 표기를 했고요. 쾌적 범위가 이렇게, 이건 이제 난방일 때 쾌적 범위가 이 정도고 냉방일 때는 쾌적 범위가 이 정도라 하고 하면은, 만약에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있던 온도가 이제 난방을 함으로써 이 쾌적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방이 쾌적 범위 내로 나타나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다이어그램은 여기 있는 그 QH 토탈이라는 것은 난방부하의 총량이고요. 여기는 냉방부하의 총량, 그리고 이 부하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펌프에서 나오는 방열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만큼, 그리고 히트펌프에서 나오는 냉열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만큼, 그리고 이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이건 이제 COP가 4일 때 혹은 3일 때 난방 COP는 4, 냉방 COP는 3으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 없애지 못한 요만큼의 부하는 그 보조기구로 처리를 하면서 그 보조기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총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 두 가지 다이어그램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난방 부하를 저감하는 형태로 한번 그 다이어그램들을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방냉량에 비해서 방열량이 다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가 그 냉방보다 조금 더 클 때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은 히트펌프만으로, 그러니까 보조열원은 필요 없이 히트펌프만으로 냉난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이제 쾌적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더 많다, 즉 지금은 난방부하가 좀 더 큰데요. 이 경우에는 실내 쾌적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의 온도를 더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의 부하를 이 보조기구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도 이 쾌적 범위의 끝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겠죠. 반대로 뭐 그 쿨링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쿨링을 위한 보조기기가 좀 더 사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동시냉난방을 이용하면서 그 쾌적 범위의 제일 끝 부분을 맞추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워터-투-워터 히트펌프 가장 중간에 쓰이는 그 기기는 컨덴서하고 이베포레이터, 즉 응축기하고 증발기 간의 온도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팅을 위한 에어소스 히트펌프나 쿨링을 위한 에어소스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워터-투-워터 히트펌프를 이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열매 자체도요, 그 물과 물을 열교환하는 것이 공기와 공기를 열교환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냉난방 시스템이 이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이 워터-투-워터 히트펌프가 보조기구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냉난방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최대한 활용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로드 밸런싱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맞춘다라는 거는 이제 요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 보조기구로 없애는 기존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임의로 부하를 더 늘려서 더 늘린다는 말은 실온 설정을 더 높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쾌적 범위의 끝단보다 좀 더 쾌적한 범위 중간으로 보내게 된다면은 이 균형을 맞추게 된다면 히트펌프를 조금 더 이용을 하겠지만 보조기구는 덜 이용하는 상태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의로 부하를 맞춰주는 요 개념을 저는 로드 밸런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한다면은 보조기기로 처리할 부하를 수열원 히트펌프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면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가지고 이 두 실 중에 한 곳은 좀 더 쾌적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드 밸런싱 이후에 이 온도 범위가 넘어가게 되버리면, 쾌적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쾌적 범위 이내로 설정 온도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처리하지 못하는 부하는 이렇게 보조기구로 처리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제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부하 데이터만 가지고 이 부분을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수열은 히트펌프로 제거되는 부하들은 늘어난 반면에 오히려 전체적 에너지는 줄어들었고요. 룸 템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쪽에 로드 밸런싱한 부분이 이제 22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18도에 맞춰야 했던 그 기존의 방법보다도 더 높은 온도, 더 쾌적한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이 연구에서는 냉난방 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로드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결론적인 건 보조 시스템보다는 COP가 높은 히트펌프를 이용을 해서 그 부하를 최대한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실내 온도가 열쾌적 범위의 중간으로 더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은 그 기존 방법에 비해서 더 쾌적할 수 있다. 그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이제 잘 해봐야 될 것이고, 실효성 분석, 그리고 실제 적용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예정이고, 현재 연구 과제를 하나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5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건물이 이렇게 냉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건물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건물, 대형 건물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약에 호텔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건데요. 호텔에서는 그 다양한 인종들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난방을 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냉방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실의 쓰임에 따라서도 냉난방이 이게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해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추운 지역에서 그 대규모 건물, 그러면은 외부에서 외피가 다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차가운 것을 막아주는데, 내부에는 오히려 냉방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난방부하고 내부의 냉방부하고 그 둘을 밸런싱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급탕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면서 급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냉방을 했을 때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해수를 담수화하거나 혹은 제습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질문들이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내가 또 하나 할게요. 네. 예, 여기 보니까 아까 지열을 이렇게 이용하는 예. 다이어그램도 있던데, 네네. 혹시 수열을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수열을 이용을 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트펌프가 열원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지열뿐만 아니라 수열도 가능한데요. 이때 지열을 말씀드렸던 거는 지열이 일정하게 거의 15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열하고 냉이 그 복사냉난방을 적용했을 때 그 온도, 요구하는 난방수 온도하고 냉방수 온도를 모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열을 말씀드린 건데요. 수열이 만약에 그런 조건을 맞을 수 있다면은 그 수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돌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병원 건축에서 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냉난방을 같이 쓸 수 있는 네. 경우라면 호텔도 마찬가지지만은 병원 쪽은 네.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 그 병실과 또 수술실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냉방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양쪽에 그 냉난방 쪽에 이제 부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갭을 어떻게 네. 줄이느냐는 굉장히 앞으로 그 부분만 그 에너지 효율 면에서 좀 해결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좀 다양하게 특히나 이제 대형 그런 건물에서는 쓸 수 있는 특히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시스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네. 쓰임새가 있는 곳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했는데요. 병원에도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은 정말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 냉난방이 같이 동시에 쓰일 수 있는 곳 하면은 저는 이제 병원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좀 이제 네네네. 거기에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거기에서 많이 그렇게 냉난방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다면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병원을 알겠습니다. 타깃으로 하시면 어떨까? 네, 병원도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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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질의 없으시면,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질문 이제, 질의 있으신가요? 예, 제 예, 예.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아, 예, 예. 교수님, 지금 이런 그 냉난방 시스템이 현재 그 시판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 동시냉난방이라는 개념에 의한 시스템들은 실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건물들도 실제로 있고요. 냉방하고 급탕을 동시에 한다거나, 뭐 냉방하고 난방을 동시에 한다거나 이런 개념들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사 냉난방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의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로드 밸런싱과 같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더 깊게 연구된 바들은 아직 없어서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향후 예, 실제 기기로 반영돼서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럼 앞서가는 연구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일단 저도 개념에 대해 가지고 도출은 했는데요. 이것을 진짜 실제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제어로직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일단은 제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뭐 잘 될지는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돼서 좀 예, 좋은 앞선 제품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신대혁 교수님 공유 끊어주시고요. 네,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딱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추계 학술 발표대회 진행했습니다. 거리나 장소에 제약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표도 하고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접속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출장하는 곳에서 접속하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자택이라든지 사무소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진짜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접속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이상으로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상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훌륭한 대체제는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학술대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아무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방금 우리 총무 이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대안을 시험해 봤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열띤 그런 발표와 토론이 된 것 같아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발표해 주신 심재보 교수님, 신대욱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의 시험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혹시 또 다시 이걸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창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회 발전도 해야 되고요. 저는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다음 세션에 건축가협회 행사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중에 아직 회원이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여러 보이시는데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에 좀 가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분 후에 이어지는 건축 포럼에 대해서도 좀 계속 나가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 내용이 아까 심세보 교수님 발표하신 그런 재생 그런 거와 사촌지간 좀 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할까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분 정도만.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사회 말씀 좀 하세요. 오셨어요? 예. 네, 전북건축사의 사무처장 진재민입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2시라고 알고는 있었었는데 늦게 참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홍보 말씀 드리면은 공문으로 각 건축학과 건축공학과에다가 공문을 보내드릴 예정인데 건축문화재 관련해서 전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 행사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니까 그 내용들 주변에 계신 분들 또 학생분들에게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공문으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추계 학술 발표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 학술 발표대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전북건축학회에서 주최하는 전북건축포럼이 진행됩니다. 지금 참여 중이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면은 남으셔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